예, 안녕하세요. 이 전시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에 관련된 좌담을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2020년도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원래 예정됐던 건 원래 8월 말이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기승을 부려가지고 한차 연기했습니다. 근데 전시 기간 중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요즘 이게 관행이 돼가지고 체온을 잴게요. 반이정 35.6도. 윤중현 36.4도요. 네, 김동영 36.2도. 재즈민 36.3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다 이름을 다 호명을 했는데요. 그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그 좌담을 진행을 하는 그 반이정이라고 미술평론가고 갤러리 유진목공소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현이고요. 목수이면서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갤러리 유진목공소의 공동 운영자고요. 네, 저는 김동영이고요. 지금 설치나 영상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즈민이고 낮에는 배민신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재즈민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작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극성인데 저희는 뭐 마스크를 쓰면서 토론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리가 워낙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체온도 다 재고 손도 씻었으니까요. 내용은 제가 미술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의 어떤 창작의 요건 아니면 창작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그 자문을 구하는 그런 메일이나 연락을 제가 덜어 받아요. 그래서 미술 비전공자 가운데 미술을 창작의 뜻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작의 뜻을 두고 있는 어떤 그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가늠이 안 잡히니까. 그러던 터에 이건 전시 서문에도 썼지만 우리 전시회 그 개관전 때 여기 윤종현 씨가 미술 비전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개관전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평소 경험에서 그 미술 비전공을 하는 사람이 창작에 몰두하는 모습이 좀 앞도 기특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면 미술 전공자 가운데 미술의 열의를 잃은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대비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도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서문에서 적은 바 이 전시는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이라는 거는 고유명사로서 한 번 전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게 그룹적으로 묶이건 개인적으로 묶이건 이게 초대할 의사가 저한테 있어요. 미술 창작을 하게 된 계기, 그 시작점에 대한 회상을 짧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윤종현 씨부터. 네. 저는 10년 전쯤에요. 그 만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상하게 그 친구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려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동네에 이제 미술학원에 가서 나 어떤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네, 좀 유치한데요. 좀 미술하는 분들이 멋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그런 미술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20살 때가 2004년도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림동에서 하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 같은 걸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끌리던 그림이 고흐나 그 프리다 칼로 등 그림을 좋아했고, 미학과 수업 들으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홍대에 취미화실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고, 한 2달 정도 화실 다니다가 그 뒤로는 혼자 계속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사실 이번 전시에 그 신작을 한 점씩 내게 했어요. 마치 예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근데 그게 뭐였냐면 미술 창작이 자기한테 무엇인가 였거든요. 그 던진 미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미술 창작을 그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우선 좀 많이 기억이 났던 게 12년 전쯤에 제가 이렇게 글을 끄적끄적 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기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되게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뭐 음악이 됐든 시가 됐든 뭐 미술이 그림 그리는 게 됐든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우연한 계기로 그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작가도 꿈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즐기게 되는데요. 때로는 뭐 음악이나 다른 어떤 거에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우선은 이게 지금 너무 10년을 해도 너무 갈수록 재밌고 근데 다른 것까지 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에는 이것만 계속 즐기면서 해도 그냥 인생 그냥 이렇게 한 60년은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예. 종현 씨 글도 잘 쓰시잖아요. 네. 글로도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빼먹고 얘기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한 그 나이에 무렵 때 25, 6, 7, 8대 무렵에 계속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감정 표현하는 걸 이렇게 해오다가 그림을 그리면서부터는 두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게 되니까 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에 관한 취미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뭐 한 1년 반 전부터 다시 글도 이렇게 좋아서 그냥 막 쓰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제 뭘 했을까 뭐 가끔 그런 질문을 좀 저희끼리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뭘 했을까라는 게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된 답으로 미술 작가가 되는 게 좀 멋있어 보여서 이건 뭐 네.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술 작가가 왜 멋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었고 네. 뭔가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미술 작가를 그냥 그때 당시에 떠올렸을 때 뭔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떤 삶을 구축해서 살아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저도 그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살아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2011년인지 12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거리 나가서 거리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술적으로 뭔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던가 혹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뭐 여러 웹사이트들을 찾아봤는데 되게 운 좋게 저희 집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무턱대고 찾아갔죠. 그게 뭔가 지원 자격 같은 게 요즘 다 있는데 그 지원 자격에는 이제 제가 조금 한참 미달이어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갔고요. 근데 그 모습을 좀 좋게 봐주셨는지. 그 작가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럼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남 선생님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몇 년 정도 일했어요? 몇 달? 그때 아마 1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마침 아스코 그게 떠서 그게 2013년도 10월 전에 공고가 났었죠. 7월 달인가 8월 달에. 그때 공고 내고 이제 선생님한테도 저 이거 했다 이거 선생님도 좋아해 주시고 근데 되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10대 내내. 그리고 성적도 좋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저의 내적인 내면은 굉장히 항상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좀 참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문예반 하면서 그 그림 시화전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억누르고 학업에 되게 매진하다가 근데 대학교 가서 제 자아에 대한 정체성, 고통, 막 번민이 시작됐는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시간을 잊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몰입의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적인 고통, 막 그런 괴로움 같은 거를 완전히 잊게 되는 경험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했었고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실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거는 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퍼포먼스도 하는 건데 한 번은 어둠 속에서 그 막
몸을 움직이라고 해서 춤을 이제 췄었는데 그때도 시간을 잊고 한 몇 시간씩 춤을 췄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게 있고 저한테는 그림과 춤이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전업 작가가 아니라 아무튼 비전업 작가인데 김동욱 씨는 약간 다른 케이스가 결이 비전공자지만 약간 작가에 가깝고 저기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작업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작업 좀 많이 하라고 일정 정해놓고 하라고 내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작법 혹은 창작의 어떤 일반적인 기술이 만약 있다라면 그걸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는지 하다못해 미술학원 다녔다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작업 시간 그리고 어디서 배운 경험이 있는지. 저는 우선 그러니까 그림 시작하게 된 건 한 1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 어떤 동네 미술학원에 갔을 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래서 다니긴 했는데 그냥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가끔씩 물어보기는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냥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기초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작업은 보통 그냥 일단 목수니까 6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뭐 씻고 밥 먹고 그러면 매일 그냥 이제 제 작업실처럼 쓰던 곳이 이제 화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보통 뭐 이렇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좀 일찍 끝나는 날에 4시간이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한 8년을 다녔어요. 좀 이렇게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목공일이 바쁘면은 막 또 뭐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으니까 그 바쁜 시기는 또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변화무쌍한데요. 최근에는 마음을 좀 자꾸 열심히 해보려고 매일 꾸준히 조금 그래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군대를 상근으로 출퇴근을 해가지고요. 그때쯤 이제 뭔가 그 시간을 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뭘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네 화실을 가서 이제 소묘를 배웠었죠. 그때도 한 1년, 2년 정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고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이랑 작업실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은 되게 적은 시간인데 그 외의 시간을 다른 데를 투자가 안 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작업 생각이라든가 혹은 미술 관련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서 시간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홍대 취미화실 2달 다닌 거랑 제가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때도 한 2달 다니다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기초부터 되게 입시미술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컬러풀하는 걸 들어가기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한 땀. 그래서 또 그것도 사실 좀 지루해서 그만두고 얼마 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작가님들이 수업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다녔는데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좀 제 그림에 대해서 막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배우고 저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다녔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시선,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저한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게 돼가지고 계속 그냥 시도했다가 멈추는 게 한 3번 반복됐고요. 2달 이상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너무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뭐 너무 가슴이 답답하면 그림 한 번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릴 때도 있었고 직장 다닐 때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한테 예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점씩 그렸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려서 지금 뒤에 보는 그림들 포함해서 한 100개 이상을 그려왔고 지금도 법률 사무실 열었지만 낮에는 일정 정도 일을 하고 저녁 때 3-4시간은 꼭 작업을 해가지고 그 2개를 좀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 이유는 법률 일 자체가 엄청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은 작업을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도 하고 저희 개인 사무실도 이제 열게 된 거죠. 이게 딱 잘라서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들어보니까 그 약간 지금 현장 작가에 가장 가까운 김동영 작가 정도가 소묘부터 거의 배운 케이스고 짧더라도 두 사람이 약간 좀 자기 맛대로 그리는 편이잖아. 근데 학원 생활도 정말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작업 스타일도 사실 둘이
그런 자유분방함이 그죠? 예, 나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작업이 이거 서문에도 썼던 건데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우선은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 저희 테마였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한 10년간 제 얼굴만 그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저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좀 깨달음 같은 게 왔었고, 그 뒤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맘때쯤 장기간의 연애가 시작되는 어떤 사랑의 경험도 하게 됐고, 그 저의 인생에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그리고 제가 뭐 자연이나 동물도 좋아하지만 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상처도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 행복한 그 순간의 그 만남? 그것들에 좀 행복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영상에서 보면 그냥 아주 동호반복적인 영상이 이렇게 공식처럼 굳어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동호반복적인 이제 어떤 딱 결말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스토리를 맥락을 짓기 힘든데 이제 현장 평론가가 봐도 그러니까 혹시 이런 작업들이 피드백을 덜 받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고민을 했을 때요. 네. 그걸 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네.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네. 그 판단 내린 것들을 작업에 투영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민 자체만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화두로서 어떤 대화를 하기를 바라죠. 저 입장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접했던 미술 환경에서는 그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니까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처했던 환경에서는 피드백은 오로지 작업자가 바라는 어떤 소망 같은 거고요. 근데 피드백에 대한 바람을 낮추면 안 되죠. 창작을 하는 여러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외부의 피드백일 텐데, 외부의 피드백이 없었다면 자기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미술 현장 평론가가 봤을 때 저런 작업들, 영상 작업들 딱 뭔지 감이 안 와서 내 멋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신. 근데 그게 과연 그 작가의 발전이나 아니면 그 올바른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그냥 난 워낙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그 포스터로 썼던 비홀드, 네. 낮부터 그 해가 떨어질 때까지 깃발을 흔드는 거는 그럼 어떤 의도죠? 어떤 빌미로 어떤 대화가 되길 바래요? 그것만 좀 그래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작업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시작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뭔가 그 위대하거나 빌어먹거나라는 어떤 문장으로서 그게 좀 다가왔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같았어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뭔가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다 거렁뱅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시선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몇 가지의 감정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노 이후에는 뭐 이 자리에 서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버린 어떤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환경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백기를 흔들듯이 그냥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흔든다, 깃발 흔드는 그 모습이 나를 알리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고, 그 깃발이 백기라는 게 어떤 포기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거기에 또 이제 깃발에 들어가 있는 어떤 텍스트들이 좌우 방향에 따라서 읽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아무튼 꽤 모든 작가들이 두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인 그 감정의 개입이 있는데, 특히 개입하기 힘든 주관적인
그 표출이어서 너무 전적으로 자기 언어로만 구사한다는 점이 내가 볼 때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긴 해요. 네. 이제 뭔가 뭐 짧지만 몇 군데 레지던시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다른 작가님들의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그거 작업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느 순간 원래 내가 말하던 어떤 언어들이 조금은 다른 언어로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스스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의 스스로도 판단은 못 내렸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네. 아주 표현주의적으로 직물적으로 평론회화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자기 기술의 목공 작업을 했잖아요. 앞으로의 작업 성향의 변화가 어떻게 갈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 혹은 저 작업에 대한 그 네. 뭐 풀이 이걸 좀 해줄래요? 왜냐면 전혀 안 해봤던 작업이잖아요, 진짜 전 작업. 그러니까 나무 작업은 좀 나무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목공일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뭐 예술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좀 절제된 미 같은 그런 어떤 목공 작업이라고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나무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그림은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감정을 막 발산하고 막 이렇게 좀 꺼내는 그런 왜냐면 그걸 원래 또 좋아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은 조금 이렇게 왠 저는 다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좀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어떤 조울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이 해방구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어떤 감정이 막 흘러 넘칠 때 막 어떤 되게 힐링도 되고 뭐 어떤 그런 또 즐겁고 일단은 그래서 그림은 그렇게 좀 해본 거고 목공은 좀 이렇게 좀 안 해본 거 있잖아요. 또 예술을 계속 배워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동시대 미술의 어떤 미감 같은 것이 있고 그거를 전시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고 배워 나가면서 저도 해보고 싶은 거죠. 좀 개념적인 것도 담아보고 싶고 근데 그거는 좀 목공이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전공자로서 미술 창작에 있어서 고충이 되는 부분 혹은 어떤 조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혹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저부터 해도 되죠? 예, 그럼요. 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 반가운 게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어요. 네, 공부하면 좋죠. 네, 제가 첫 그룹전을 2008년도에 했는데 그때 홍대 되게 유명했던 카페 이런 거리에서 그룹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한창 저희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몸에 대한 걸 그렸는데 다 설치를 끝냈는데 갑자기 철수하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되게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저의 첫 그림의 그룹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퇴출당하고 결국은 그 주최 측에서 장소를 섭외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았던 좀 수모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본인 보러 철수하라 그랬다고요? 네, 그 그림을 아. 걸어놓고서는 며칠 뒤에 그냥 철수하라고 했었던 그게 저의 첫 그 그룹 전시의 첫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때 근데 그게 저는 만약에 제가 홍대를 나왔고 예를 들면 예, 좀 그런 학위가 있었다면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둘째는 좀 최근 일인데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취미로 이거를 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미술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변호사 지인들 가족들 다. 근데 본인한테 네. 미술 창작은 취미 훨씬 이상이에요? 취미가 아니라 저는 제 변호사 잠깐만. 일 같은 거를 지금 다 접고 1년간 제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변호사 시험만큼 중요했던 게 지난번 개인전이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가 여기 부여한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그림과 예술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하고 또한 제가 그냥 일반 미술계 사람들 봤을 때 왜 이걸 하세요? 그만하지. 뭐 돈도 안 될 텐데 변호사 일이나 계속 하시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그 그림 업계에 있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한가? 혹은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인 건가? 그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돈이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저의 존재 자체가 저의 그림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돈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건가? 막 그런 이제 고민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고 저한테는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림으로서 그냥 저는 제 존재가 지금 생명을 부여받는 것 그 자체의 표현이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존재를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좀 저의 요새 고민인데 그게 개의치는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어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졸업전 학원 할 때 전공하신 분들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막 하나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되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하나라도 어떤 걸 알려줘요? 뭐 전시, DP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액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아크릴 뭐 위에는 유화를 뭐 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되게 세부적인 거, 뭐 그림 재료 쓰는 거. 근데 제가 막 전부 다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대부분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는 있죠. 구체적으로 그래도 막 알려주시려고 도움을 많이 주시긴 해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네. 그 미술계 일반적인 네. 그 어떤 뭐 계율이라 그래야 되나 네. 공식에 특별히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입장인 거네요, 그죠? 제 그림의 작업의 목적이 태도 자체가, 목적이 그죠? 네. 목적 자체가 각자 전 작업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레지던시 2번 이미 창작 스튜디오에 2번이나 입주한 적도 있는데 어때요? 똑같은 질문. 미술 비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예를 보충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추가로 받았으면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다라거나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딱히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비전공자라는 게요. 결국은 이제 제가 부족한 어떤 지점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신경 전혀 안 쓰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덜 신경 쓴 부분 혹은 더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네, 고충 이런 게 없어요. 네, 당연하진 않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오히려 덮을 수 있게끔 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작가님들은 그 시간에 이제 미술에 되게 집중을 했고 뭐 그게 학문적이로든 뭐 이론적이든 실기적이든 어쨌든 투자를 하신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투자를 못한 것 뿐이고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세 사람의 비전공자가 약간 다 질이 다른데 가장 다른 케이스여서 또 물어봤던 건데요. 두 사람은 본업이 사실 있고 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술가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가 돈을 벌 미술가들한테 돈벌이가 되게 없는 미술가들한테 그게 중요할 수가 있죠. 중요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정영 작가 같은 경우는 레지던시도 막 들어갔다 놨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생각했던 약간 불편함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였었어요. 왜냐면 레지던시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유대가 생겨요. 미술 전공자들 사이에. 근데 보통 두 사람은 그걸 경험 못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유대감, 그러니까 미대를 나왔다는 것은 미술대학에서 창작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과제를 경험한 것도 있지만 여기를 나와서 생기는 그냥 부지불식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다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전공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미술계가 그럼 그렇게 중요해.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언어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비전공자들은 사실 그 언어를 모르거든요. 사실. 진짜 모른다고. 네, 그래서 사실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꽤 쿨하게 답을 해가지고 이게 네. 사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떤 상황에 많이 처했었었고 네, 못하면 못해서 욕먹는 거고요. 오히려 더 잘하면 더 배로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더 잘 하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저는 네. 이 필드에 네. 계속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더 잘하려면 아까 말했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피드백을 확실하게 몇 번 더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피드백의 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내 작품의 깊이로서의 피드백이라는 것과 뭔가 어떤
선정에 의한 선정을 위한 어떤 피드백이라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받고 싶은 피드백이 좀 몇 가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정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맞춰 점점 제 어떤 시선들이 좀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펼치고 이게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선생님 보신 어떤 포인트들을 듣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어떤 이해를 하고 약간 그런 지점인 것 같죠.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엔 좀. 아니 아까 말한 선정을 위한 피드백이 있고 그냥 피드백이 있어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선정을 위한 피드백이라는 건 입주 작가에 뽑히기 위한 그런 피드백 말하는 거 맞아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레지던시 이외에도 이제 많이 있죠, 공모들이 그런.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어떤. 근데 거기서의 피드백, 거기 뽑히는 사람들이 작업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죠. 네. 네. 그 두 개가 왜 분리가 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게 저는 네, 미술 네. 비전공자의 네. 그 요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비전공자답지 않은 비전공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충에 대한 거는 그리고 피드백이 네. 있다면 네,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냐, 어떤 네. 조언을 받고 싶냐. 네네. 미술계로부터 네. 이 두 가지죠. 네. 고충에 대한 거는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워낙 딱 뚜렷했던 고충이 외롭다는 거. 그러니까 동료나 선후배를 어느 정도만 알아도 이게 곁가지로 계속 알아나갈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서 어떤 그 시작점이 있다면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는 8년 동안 전시를 혼자 봤거든요. 이게 또 더더군다나 좀 도시대 미술 전시는 관련된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정보도 너무 없고 항상 혼자니까 그냥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요. 외롭고 또 사실 좋아서 하는 건데 같이 이렇게 내가 그린 거 보고 누가 얘기도 해주고 내가 보고 너 진짜 좋아 별로야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전시도 보러 다니고 또 그런 동료나 친구들이 없는 게 가장 고충인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술 비전공한 어떤 뭐 취미로 하는 분이든 작가를 꿈꾸는 분이든 그게 가장 컸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부분은 완전히 지금 거의 해결됐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갤러리스트가 됐으니까. 해결됐을 뿐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저 또한 그랬고 많이 경우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좀 힘든 부분. 그리고 듣고 싶은 피드백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더 받고 싶어요? 어떤 도움이요? 네, 피드백이라면- 도움이요? 네. 네,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냥 저는 그러니까 미술이나 이런 예술 그림 같은 거는 좀 어떤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정확한 어떤 우리 모두가 딱 인정하는 그런 기준적인 답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어떤 그림을 보고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뭐 평론가 선생님 같은 분이든 아니면 작가 선생님들이든 그냥 보고 그냥 느낀 대로 계속 어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저도 반대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시간을 계속 그냥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시간도 그렇게 항상 엄청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그냥. 예. 네, 이제 청중 질문을 받겠는데요. 우리 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나 독특하게 작가 이상한 걸 보이는 그런. 와이프가 치킨 같대요. 예, 아니 너무 캐릭터 같아요. 우리 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되게 밝으세요. 본인도 밝으시고 그림도 너무 밝고 웃는 거 많이 그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좀 궁금해요. 왜 대부분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건지. 근데 지금 보시다 보면은 저 그림은 되게 2012년도에 좀 다크한 그림이 한 4개 있어요. 예, 양쪽 끝에. 이거 옛날 그림인데 그냥 제 상태가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그런 것들이 극복됐고 저의 그 화두 자체가 행복이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밝다 보니까 밝은 에너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웃을 수 있었던 장면에서 그 만남을 기록한 거라서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장 행복하게 친구 사이에서의 대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웃잖아요. 그 순간을 그렸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다 웃는 사람들밖에 없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밖에 못 그려요. 제가 막 싫어하거나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할 때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자 해서 여행에서 사실 그럴 수 있었죠. 계속 만나고 헤어지니까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꿈속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몽환적이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흔히 있는 단어지만 이제 제 사인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림도 저 시대는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에 좀 그림들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사인이에요,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 작가님한테 아, 예. 저는 사실 비디오 아트 되게 어려워요. 제일 어렵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막 반복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지루한 것도 되게 많아요. 비디오 아트.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본인 작업을 잘 이해하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거였어요. 뭐 작업이 미술이 도대체 뭐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반복적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공간을 잡아먹고 있고 그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 있고 도대체 예술은 뭐가 필요한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도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었어요. 미술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치유적인 부분은 좀 어떤 질환적인 부분, 정신적인 질환에 관련한 부분에 좀 입각을 해서 시작을 하신 걸 보이는데, 그래서 같은 결로 보이는 그렇죠. 그림들이지만 근데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아르구리 같은 느낌도 있고 사이드 아트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색을 결정하시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실 때 고려하시거나,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사실적인 그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최지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리시지만 사람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보시면서 그리려고 하는지, 김종현 작가님은 어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섹슈얼한 그림도 많아 보이고 어떤 그런 걸 이제 뜻하는, 가리키는 그림도 많아 보이는데, 각자 작가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또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거랑 변호사 일 말고 제 직업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예, 타로 상담가인데 제가 타로를 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타로는 결국은 심리 상담 같은 건데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직업을 저 안에 데이터가 다 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느낌으로 오는데 그 느낌이 사실 색채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명상이나 뭐 영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색채별로 그것이 뜻하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어요. 색채 심리 같은 게. 붉은색은 되게 원초적인 욕망, 섹슈얼리티, 예를 들면 초록색은 되게 사랑, 뭐 이런 의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좀 결부돼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으로 그린 색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릴 때는 주로 그런 저의 직관적인 느낌과 감상과 저의 그 색채에 대한 정보를 좀 믹스해가지고 사실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요새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려요. 잡히는 대로 그리는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색깔을 주로 그리고 좀 설명이 되게 어쨌든 그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인데, 제가 우선 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을 많이 쓰는 편이죠. 네,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릴 때 이제 그냥 좀 가볍고 러프한 드로잉을 주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아이처럼 그리는 것 같아요. 아이처럼.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뭐 한 무의식이 한 50%, 좀 의식적인 뭔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한 그런 것들 50% 뒤죽박죽 돼서 그리는 것 같은데, 자각몽처럼 이제 꿈속에서 자기 그 꿈을 알고 있는 거를
자각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무의식과 의식이 뒤엉켜 있잖아요. 그림 그릴 때 전 되게 몰입하거든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완전히 어떤 문을 열고 어떤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색을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칠할까도 되게 막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그 감정과 의식적인 감정들이 막 뒤엉켜서 그냥 막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냥 재밌고, 예. 그리고 또 그리는 과정에도 잠시 또 뭔가 내려놓고 또 이렇게 보면서 그냥 또 의식적으로 뭔가 여기를 좀 이렇게 해볼까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즐겁게 놀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놀이하는 시간처럼 막. 예. 그리고 뭐 때로는 어떤 메시지를 또 조금 넣어볼까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그릴 때도 있고 그냥 항상 그런 즐거운 놀이 같아요. 저한테 그림은. 질문 중에 그런 무식 중에도 네. 성적 메타포가 보이는 작업이 많다 예. 있었는데 그거에 그죠. 대해서도 좀 예, 그것도 예, 저는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요. 스킨십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리다 보면 이제 여자도 좀 자주 등장을 하고 또 어떤 최근에는 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내 환경과 결혼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환경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림에 더 묻어져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얘 걸려 있는 네. 6점이 네. 연애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보기관이랑 겹쳐 있어요. 예, 요 그림 한 점만 빼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쌍둥이 이제 아기 낳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생각도 했어요. 약간 행성처럼 행성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아기와 어떤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는 그런 상상도 조금 했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여자 남자 쌍둥이 뭐 그런 어떤 생각도 했고, 예, 그리고 어떤 그렇죠 뭐 보이듯이 그냥 어떤 그런 섹슈얼한 그런 거에 좀 눈 신혼 생활이었죠. 네. 해보면 알아요, 그럼. 안 몰라요. 그러니까 작가 이전의 삶과 작가로서의 네. 삶이 네. 이제 나름 경계선을 가지고 네, 네. 작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플러스인 점도 있고 마이너스인 점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죠. 어떤지.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이랑은 이제 어쨌든 그 이전에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또 더 같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단계가 사실 어렸을 때 어떤 뭔가 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찾고 뭔가 그것에 투자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전 작업으로 그냥 바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뭘 해야지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작가로서 혹은 좋은 작업 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순간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작업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 뭐 이런 저희 스스로도 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작업 완전히 안 했다고 딱 떼어버리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플러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굳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작가적 마인드를 갖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맞지? 그러니까 맞는 거죠. 다른 그 이전에는 더 너무 어리숙했던 거죠, 그냥. 그냥 그 미대를 안 나오셨다 뿐이지 비전공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네. 전공자의 그렇죠. 이력을 좀 타고 가고 있는 경우인데 네. 한편으로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창작의 기쁨 같은 거 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 두 분 다 예술을 하는 시간 너무 좋고 몰입할 수 있고 나의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개발하고 특히 재즈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삶의 모델을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의 100%가 아니고 변호사 못지않게 나의 예술가적인 어떤 총체적인 삶 속에 변호사는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예술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 몰입, 배움, 만남, 소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느 게 있을지. 이거 되게 좀 네. 건방지거나 거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되게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어떤 거 보면 어떤 거 너무 좋고 어떤 거는 관심도 없고 이런 저 안에 좀 분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유명한 대가들의 그림을 봐도 각자 너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별로 관심 없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업이란 그래서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작가로서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하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좋아져 있거나 그냥 내가 예술가에서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는 좀 판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철학? 예술에 대한 철학 같은 걸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와서 저한테 이게 좀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대한 그 울분에 대한 해소로 해방으로 이 그림이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 직업적인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저 안에 어떤 철학이 필요하거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느끼는 거는 제 이제 지금 그림 그렸는데 지루한 거예요. 제가 지루한 거 못 참는데 옛날에는 달라서 좋았는데 이제 이 그리는 게 지루해서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게 요새 저에게 어떤 게 지루해지고? 그냥 똑같은 방식이 싫어요. 이렇게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그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해요. 네. 저는 보면 작가님들, 그러니까 전업 작가의 길을 걷는 작가님들은 보통 한 30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 10년 이상 자기 인생 다 걸고 할 만큼 해봤는데 이제 어떤 뭐 이게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돈 생활이 된다거나 어떤 피드백이 팍 들어온다거나 막 전시 초대에 막 된다거나 보통 아닌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안정에 대한, 그러다 보면 저나 좀 어떤 배민지 작가님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돈벌이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해가면서 하는 분들 그런 부분은 또 조금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 딱 그 젊은 청춘에 자기 인생 다 걸고 한번 그 원어시 한번 뭔가 그걸 해본 거잖아요. 꽤 긴 시간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를 낳았든 간에 한번 사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걸 펼쳐봤자 그걸 저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이거 나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다 걸고 해볼까? 근데 주변에서 막 아는 선생님들이 말리고 좀 막 그러면서 좀 못했는데 그냥 그 어떤 결과를 낳든 그 젊은 시기에 청춘에 그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건 되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현 작가님 같은 분도 보면 말을 할 일은 어떤 되게 부러워요. 그런 면이. 근데 반대로 또 김동현 작가님들을 보면 저게 어떤 안정적인 그게 또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30대 중반 초중반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는 작가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작가 생활에 대한 오해 같아요. 그냥 원 없이 한다라기보다 그 기간이 아마 괴로울 것 같은데 나는 전업 작가.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냥 그래도 좀 제가 어떤 말한 부분은 그냥 좀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엉망이 되고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딱 그냥 진짜 좀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사실 할 수 없게 된 처지도 있고. 그렇죠. 물론 또 나중에는 그렇게 되긴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게 비전공자로서 로망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잖아. 그렇죠. 5년 뒤에 로망이 있다. 외국 가서 또 1년 동안 그림 그리다 와야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그 시간에 올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튼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현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환상은 없어요. 환상이나 이걸 해서 뭐가 대단한 게 된다거나 뭐 돈을 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하는데 그냥 어떤 예술을 되게 진짜 저도 좀 풀 컨디션 풀 타임으로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냥 그거에 대한 거. 예. 덧붙여서 할 말 있어요? 네. 그럼 혹시 더 질문 있어요? 저 아, 예, 그래 해요. 예. 궁금한 게 예, 그럼요.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얘기랑 좀 다를 수 예, 그래 괜찮아요. 예, 시간. 이렇게 관람객 입장에서 작품을 볼 때 되게 다양한 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되게 자기가 뭐 살아온 삶도 있고 관람객들도.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작품을 만들 때 칠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의도는 원래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 아, 칠할의 작업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거건 네. 보는 사람이 네. 제가 말하는 보는 사람은 대개는 전공자 그룹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긴 한데 아. 이 사람은 A고 이 사람은 B이고 이 사람은 not A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 안 되고 네. 어림짐작 6, 7할 정도의 느낌은 줘야지 그 작품이 피드백도 얻을 수 있고 유통이 된다는 게 제 경험칙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의도는 다 어떤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의도는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데 이거로는 더 이상 작업이 좋게 조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의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작가님들이. 네. 그러면 그런 의도들이 관람객들이 작품을 볼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각자 해석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서 얘기를 듣다가. 그 답을 누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 그건 정말 작품마다 달라요. 이게 대답을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어디 심사평을 쓸 때 어디 공모전 미술상 심사평이었어요. 그때 심사평을 어떻게 썼냐면 작가 후보자들 딱 올라요. 한 4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건데 점수를 이렇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넷이 하나는 트로트, 비교하자면 하나는 랩이고 하나는 하드락이고 하나는 뭐 클래식 음악처럼 각자 영역에서 평가되어야 될 다른 어떤 그렇잖아요. 클래식하고 헤비메탈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동시대 미술은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평론가들이 와가지고 어림짐작하게 사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렇게 동시대 미술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은 같은 평가 기준을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질문은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아까 답을 했는데 어떤 종류의 작업이건 적어도 직관적으로 이건 대충 어떤 느낌을 주는데라는 그 느낌이란 게 사실 전공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이건 그래 대충 좋다 안 좋다가 전 대충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동질적인 미술기일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미술기가 크게 있고 저기 왜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미술기가 같이 존재하거든요. 둘의 미적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미술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또 헷갈릴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어떤 좋게 평가되는 작업들은 이 사람 누구다라고 얘기되는 작업들은 아주 긴 얘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시각적으로 되게 뭐가 와닿고 그 와닿는 게 대개는 말로 구슬했을 정도, 한 7할 정도는 기술 내지 구슬했을 정도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작업 가운데 비디오 아트가 됐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들은 텍스트가 많이 설명되는 작업들이 별로 있어요. 개념 미술도 되게 그런데 전 그런 작업들은 별로 안 좋은 작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개념 미술이 약간 통했던 어떤 시기가 있는데 꼭 그런 종류의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긴 서사를 다 듣고 나서야 작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참아줄 동시대인이 일단 없고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깊은 심오한 철학이나 아주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시대 미술이 너무 과도하게 진지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부 작가들이 가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쨌든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 경제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칼자르듯이 말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얘가 너무나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적다라는 것은 얘 생산의 그 가치도 좀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좀 길어지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베니스 비엔날레는 완전 동시대 실험이 있었고 여기에 데미안 소트가 크게 열렸었거든요. 나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 솔직히. 물론 이 사람도 동시대 탑이긴 한데 좀 파퓰러한 작가잖아요. 근데 그 베니스에서 만난 다른 미술 평론가들이나 누구 만났더니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젠치하듯이. 난 근데 얘가 훨씬 더 나은데.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허용됐을 때 가능한
최대치의 미적 실험을 갖다 그냥 얘는 했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아, 그건 돈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어떤 사람들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 종류의 미술이 있지만, 많은 말을 하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미술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서, 딱 보고 적어도 한 7월 정도의 감이 딱 왔을 때 좋은 작업일 수밖에 없고, 원래 질문은 이런 작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은 사람이 느끼기 마련이니까라는 말은 쉽게 통용되는 그 만능열쇠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라는 작업을 A가 분명한 의미인 메시지인 작업을 냈는데 A라는 메시지가 여러 사람들이 난 A로 오해를 했다거나 전혀 엉뚱하게 B로 해석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그 권장하고 싶은 감상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적어도 6, 7할 정도의 해석엔 공감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됐죠? 재밌어요. 너 왜 이렇게 말 잘하지? 재밌어요. 근데 그냥 좀 덧붙이면 전 개인적으로는 모든 작품, 그러니까 저한테 와닿는 작품과 아닌 작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에 이렇게 멈춰서는 작품이 있고 또 시기별로 마음에 와닿는 똑같은 작품이어도 제 생활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꽂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또 그게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정했던 대로 5시 30분 되기 바로 10분 전에 좌담을 끝마치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릴 것은 좌담은 지금 끝났고 전시가 원래 9월 16일까지로 연장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전시가 9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할 겁니다. 이건 지금 갑자기 돌발적으로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30일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주 논쟁적인 전시를 9월 17일 날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작가도 심지어 만났었었고.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위험한 전시여서 좀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술비전공자 전시는 최종적으로 2020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